내가 고작 하룻밤 외박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미친년이다. 다들 그렇게 말했다. 내 이름은 신유리, 글로 밥 벌어먹고 사는 웹소설 작가다. 내 남편 조성민은 원래 믿지 않았지만 아마 어젯밤부터는 믿게 됐을 거다. 그의 지긋지긋한 전 여자친구, 씨어터진 김치처럼 질척거리는 그 여자에게서 성민아, 보고 싶어라는 문자가 왔을 때 나는 그저 냉소를 머금고 휴대폰을 그에게 다시 던져줬을 뿐이다. 나는 그가 평소처럼 그 여자를 쌍욕하며 내게 서투른 변명을 늘어놓고 나 하나뿐이라고 맹세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외투를 걸치고 내 눈을 피하며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일이 좀 있어서 라는 말만 남긴 채 문 밖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짙은 남색이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정신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흘린 눈물은 아마 한강을 채우고도 남았을 거다. 소설 쓰는 며느리는 정숙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그의 어머니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밤샘 마감을 포기하고 그 지긋지긋하고 번거로운 제사 음식을 준비했던가? 나를 공짜 파출부 취급하는 그의 누나 때문에 나는 얼마나 많은 주말을 반납하고 버릇없이 자란 그녀의 아들을 위해 종노릇을 했던가? 그놈의 남자의 체면 때문에 나는 그의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많이 상냥하고 현명한 아내인 척 연기했던가? 바로 직전까지 아파트 관리비를 누가 내느냐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이 다 무슨 소용이었나? 내 눈을 호두처럼 퉁퉁 붓게 만들고 그가 참 감정적인 여자야 라며 나를 더 경멸하게 만든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조성민에게 전화하는 대신 검색창에 침착하게 경기도 일산 24시 용달차라고 입력했다. 전화가 연결되자 잠이 덜 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사요. 아니요, 들어가는 거 말고요. 짐 빼는 거요. 나는 우리가 함께 벽지를 고르고 함께 가구를 조립했던 이른바 사랑의 보금자리를 둘러보며 한겨울 고드름처럼 차가운 말을 내뱉었다. 집에 있는 거 싹 다 빼주세요. 네, 전부요. 변기까지 포함해서요.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이 좀 깨는 듯 했다. 아마 술 취한 여자의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겠지. 손님, 뭐라고요? 변기요? 네, 변기요. 그리고 욕조, 세면대, 샤워기, 붙박이장, 주방 싱크대, 환풍기. 뜯어낼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뜯어주세요. 중고 재활용센터에 다 팔아넘겼으니까 그쪽 사람들이랑 같이 오실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아, 맞다. 전등도요. 전구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싹 다 가져가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조성민이 가장 좋아했던 우리 석 달치 월급을 털어 산 이탈리아제 수입 소파에 앉아 마지막으로 그 부드러움을 느꼈다. 아직 햇살이 들지 않은 거실의 모든 것은 어둠 속에 잠겨 곧 무너져 내릴 거대한 무덤 같았다. 나의 무덤. 나는 웃었다. 조성민, 내가 과거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울면서 내가 돌아오길 기다릴 줄 알았어? 너의 값싼 포옹 한 번과 미안해. 다음부턴 안 그럴게 라는 거짓말을 기다릴 줄 알았냐고. 내가 조금만 달래주면 마음이 약해지던 그 신유리일 줄 알았어? 아니. 그 신유리는 어젯밤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집을 나서는 순간 이미 죽었어. 2시간 후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트럭 2대 용달차 1대와 중고 재활용 센터 트럭 1대가 우리 호수마을 피크뷰 아파트 단지 아래에 멈춰섰다. 인부들이 전문 장비를 들고 줄지어 들어왔다. 나는 마치 현장 감독처럼 냉정하게 그들을 지휘했다. 기사님, 저 양문형 냉장고 조심 좀 해주세요. 흠집 나면 안 돼요. 사간 사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는 시댁에 보낼 김장 김치와 온갖 비싼 식재료로 가득 찬 냉장고를 가리켰다. 지난주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당연하다는 듯 명령했던 말이 기억난다. 유리야,
올해 추석 제사도 내가 좀 수고해라. 성민이는 회사 일로 바쁘고 남자가 그런 일 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그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닌 것들의 결과물은 그것을 담고 있던 냉장고와 함께 내 주머니 속 빳빳한 지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 텔레비전, 네, 75인치짜리요. 성민 씨가 저걸로 축구 보는 거 제일 좋아했죠. 맨날 감자칩 부스러기나 질질 흘리면서 치울 생각은 절대 안 하고. 나는 인부들이 애써 그것을 벽에서 떼어내는 것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저 침대 매트리스요. 네, 바로 그거요. 우리 결혼할 때 20년은 쓴다고 해서 산 건데 지금 보니 우리 결혼 생활보다는 훨씬 오래 가겠네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변기를 뜯어내는 순서였다. 화장실 바닥에 시커먼 구멍과 실리콘 자국만 남았을 때 나는 심지어 휴대폰을 꺼내 사진까지 찍었다. 이건 거의 행위 예술이었다. 파탄난 결혼이라는 제목의 행위 예술. 조성민이 애지중지하던 한정판 피규어들은 내가 하나하나 뽁뽁이로 정성껏 싸서 큰 상자에 담았다. 팔지는 않았다. 그건 너무 헐갑에 글을 봐주는 거니까? 나는 택배 송장에 시댁 주소를 적고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께라고 썼다. 그리고 메모란에 한 줄 덧붙였다. 아들이 드리는 선물이니 꼭 직접 열어보세요. 나는 먼지 한 톨 용납 못하는 극심한 결벽증을 가진 우리 시어머니를 너무나 잘 알았다. 복잡한 틈새가 많아 청소하기 극악인 이 플라스틱 인형들을 봤을 때 그녀의 얼굴은 팔레트보다 더 다채로워질 게 분명했다. 집은 금세 텅 비었다. 진짜 가도사벽이었다. 벽에 걸려있던 우리 결혼사진 유화 액자까지 내가 직접 내렸다. 액자는 팔아버렸고 캔버스는 내가 커터칼로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다. 나는 심지어 벽지까지 눈에 거슬렸다. 조성민이 고른 베이지색 무늬 벽지. 그는 이걸 절제된 럭셔리라고 불렀다. 나는 벽지 한쪽 귀퉁이를 잡고 힘껏 잡아당겼다. 차르륵 벽에 시멘트와 종이가 분리되는 소리는 내가 들어본 교향곡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 나는 뜯어낸 벽지를 텅 빈 거실 한가운데 폐허처럼 던져두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단지 내 게시판에는 내가 어젯밤 긴급 주문 제작한 거대한 붉은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 위에 흰 글씨가 아침 햇살에 상처처럼 눈부셨다. 축! 호수마을 피크뷰 천사호 입주민 조성민 씨, 전 여친과 구관이 명관. 재결합을 축하하며 오늘 밤 아파트 정문에서 제가 치맥 쏩니다. 나는 현수막 아래 서서 휴대폰을 꺼내 이 걸작을 찍은 뒤 모두를 차단하고 오직 그놈만 볼 수 있도록 태그해서 SNS에 올렸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아파트 맞은편 카페로 들어가 가장 진한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우리 아파트 동 입구가 정확히 보였다. 조성민, 이제 내가 집에 돌아올 차례야. 내가 널 위해 정성껏 준비한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오전 9시 반, 조성민의 흰색 현대 소나타가 마침내 느릿느릿 단지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의 얼굴 표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피로와 숙취에 찌든 얼굴, 그러면서도 어젯밤의 전리품을 챙긴 수컷 특유의 은밀한 만족감이 뒤섞인 표정. 그는 아마 연약한 전 여자친구를 위로해주고도 집에 돌아와 좋은 남편 역할을 하는데 늦지 않은 자신이 아주 유능한 시간 관리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의 좋은 기분은 아파트 입구에서 끝이 났다. 그는 눈에 확 띄는 붉은 현수막을 발견한 게 분명했다. 차의 속도가 순간 느려지더니 거의 멈췄다. 나는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내밀어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곧이어 그는 현수막 아래에 모여 손가락질하는 이웃들을 발견했다. 아침 장을 보고 돌아오는 아주머니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젊은 엄마들, 그리고 할 일 없는 경비 아저씨 몇 명. 그들은 수군거리며 이따금 그의 차 쪽을 쳐다보았고 얼굴에는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고소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어머, 저거 천사호 차 아니야? 세상에, 현수막에 쓰인 게 진짜였어? 와이프가 단단히 돌았나 봐에 저런 걸 다 내걸고. 돌긴 뭐가 돌아, 잘했지?
저런 놈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돼. 유리 씨 불쌍해서 어떡해. 명절 때마다 혼자 그 많은 제사 음식을 하더니 진짜 걔한테 밥 준 꼴이네. 그들의 대화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발가락으로 생각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한국의 아파트 커뮤니티 문화란 게 그렇다. 아주 작은 바람에도 주부들의 단톡방은 태풍이 몰아친다. 그리고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조성민의 얼굴은 어젯밤 끝내줬지 하던 의기양양함에서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맹렬하게 엑셀을 밟았고 차는 도망치듯 지하주차장으로 사라졌다. 나는 느긋하게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그가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시간을 가늠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미리 설치해둔 현관문 초인종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와 연결된 앱을 켰다. 명장면의 이막이 곧 시작될 것이다. 화면이 흔들리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성민의 모습이 렌즈에 잡혔다. 그는 걸어오면서 입으로는 무언가 낮은 욕설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곧 그는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휴대폰 화면 너머로 그의 등 뒤 풍경이 보였다. 아무것도 없는 시멘트 상자. 커튼이 사라진 창문으로 햇빛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바닥에 남은 가구 자국들을 비추고 있었다. 벽에는 내가 찢어발긴 벽지가 바싹 마른 시체처럼 그를 비웃고 있었다. 천장에는 횡한 전선 몇 가닥만이 미풍에 흔들리고 있었다. 뭐야? 나는 그가 꿈결 같은 신음을 내뱉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고 텅 빈 방 안에서 그의 발소리가 거대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침실로 들어갔다. 비어 있었다. 서재로 달려갔다. 비어 있었다.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시커먼 배수구만 남은 바닥을 봤을 때 나는 그의 세계관이 붕괴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맹세할 수 있다. 내 피규어는 그는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미친 사람처럼 거실로 다시 뛰쳐나와 유리 장식장을 찾았다. 물론 그곳에도 텅 빈 공간뿐이었다. 신유리. 그는 믿을 수 없다는 공포에 찬 목소리로 내 이름을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내가 아는 그 특별한 벨소리, 그가 전 여자친구를 위해 설정해 둔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아마 스피커폰 버튼을 잘못 누른 모양이었다.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왔다.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조성민, 너네 와이프 완전 미친년 아니야?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어젯밤 우리 나눈 카톡이랑 예전에 보냈던 메시지들 전부 캡처해서 우리 회사 전체 부서 단톡방에 다 뿌렸어. 지금 회사 사람들 전부 나만 쳐다보고 비웃는다고. 방금 부장님이 나 불러서 자진 퇴사하라고 했어.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조성민의 표정은 경악에서 공포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휴대폰을 쥔 채 내가 텅 비워버린 집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영혼이 뽑혀나간 조각상처럼. 나는 화면 속의 그를 보며 입꼬리를 점점 더 끌어올렸다. 사회적 매장. 아니, 조성민. 이건 그냥 에피타이저야. 내가 고작집 하나, 명예 하나를 잃었다고 생각했어? 틀렸어. 넌 내 안정적인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잃은 거야? 그리고 나, 신유리가 바로 그 기폭 장치를 직접 누른 사람이고. 나는 감시 앱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햇살이 좋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자 공기 중에 자유의 냄새가 가득했다. 멀리 가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선글라스와 야구 모자를 쓴 채 좋은 공연의 개막을 기다리는 관객처럼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성민이 격분한 황소처럼 건물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한눈에 나를 발견하고는 곧장 내게로 돌진했다. 한때 나를 설레게 했던 그 얼굴은 이제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신유리, 그가 포효했다. 그 소리에 주변에서 산책하던 이웃 몇몇이 걸음을 멈췄다. 너 미쳤어. 집을 그따위로 만들어 놔?
그리고 회사 단톡방에 그딴 걸 뿌려? 너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나는 선글라스를 벗고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며 심지어 웃어주기까지 했다. 내가 뭘 어쩌자는 거냐고? 조성민, 넌 그 여자 때문에 밤새 외박하면서 너 자신한테는 뭘 어쩌자는 거냐고 안 물어봤어? 그건 달라.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절대적인 사실 앞에서 말은 힘을 잃었다. 다를 거 없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그냥 내 방식으로 내 결정을 너한테 통보하는 것뿐이야. 내 결정이 우리 둘 인생을 망쳐놓는 거냐? 그는 자기 코를 가리키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피해자인 척했다. 나는 그의 그 꼴을 보니 갑자기 역겨워졌다. 과거에 나는 바로 저 다 널 위해서야라는 태도에 몇 번이고 속아 넘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고 가방에서 휴대폰과 셀카봉을 꺼내 능숙하게 설치한 뒤 라이브 방송 앱의 시작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었다. 마치 곧 전남편이 될 남자와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 뷰티 방송이라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새로운 친구, 현실 저격수 듀리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콘텐츠를 생방송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바람피운 쓰레기 남편 현장 검거 후의 흥미진진한 후속편입니다. 내 방송 제목은 간단하고 자극적이었다. 여러분, 이런 쓰레기, 명절까지 데리고 사실 건가요? 쓰레기 남편 팬티 온라인 경매. 시작가 100원. 조성민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내가 휴대폰을 향해 청산유수로 떠드는 것을 외계 생물체라도 본 듯 입을 떡 벌리고 쳐다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업하는 건데. 나는 그를 향해 윙크를 한 뒤 카메라를 향해 계속 말했다.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이분, 바로 이 이야기의 남자 주인공 조성민 씨입니다. 어젯밤 울고불고하는 전 여자친구를 위로하러 가느라 저를 혼자 집에 내버려뒀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돌아와서는 제가 왜 집을 싹 비웠냐고 따지네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주세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는 남자에게 집이 필요할까요? 순식간에 라이브 방송 채팅창이 폭발했다. 언니 완전 사이다. 구독 받고 갑니다. 저런 놈은 뭐 하러 데리고 살아요? 당장 빈손으로 내쫓으세요. 천사호 입주민. 헐, 우리 아파트잖아. 언니, 제가 응원해요. 팬티 경매? 저요. 저 1,000원. 언니, 이혼 전문 변호사 필요하세요? 제 친구가 서울 최고인데 할인해 줄 수 있어요. 후원으로 터지는 로켓, 스포츠카 이펙트가 화면을 뒤덮기 시작했다. 불과 10분 만에 내 방송에는 10,000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렸고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조성민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다시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했다. 그가 내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나는 날렵하게 피했다. 조성민 씨, 언행에 주의하세요. 지금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 가정폭력이라도 시전하시게요. 나는 휴대폰을 방패처럼 치켜들었다. 그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눈빛으로 나를 찢어 죽일 듯이 노려볼 뿐이었다. 이 황당한 대치극은 급작스러운 브레이크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검은색 기아차가 길가에 멈춰서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포탄처럼 달려들어 내 뺨을 올려붙이려 했다. 이 미친년. 우리 조성민 집안이 무슨 재수가 없어서 너 같은 망할 년을 들여가지고. 내가 우리 성민이 앞길을 다 망쳤어. 나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몸을 옆으로 피하자 그녀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한 행동을 했다. 나는 복도 소화전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붉은색 분말 소화기를 꺼내 들었다. 어머님, 아버님, 나는 소화기를 그들에게 겨누었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제가 예전에는 두 분을 존경했습니다. 성민 씨 부모님이니까요. 하지만 두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으세요?
제사 때는 공짜 요리사, 대청소 때는 공짜 파출부 취급하시더니 이제 아드님이 바람 피우니까 제가 그 명예를 망친 미친년이 됐나요? 내가 감히 말대꾸를 해. 그거 들고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이게 아주 그냥 뒤집어졌네. 시아버지가 나를 손가락질하며 분노로 수염을 떨었다. 제가 뭘 하려는지 궁금하세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그들 뒤에서 똑같이 넋이 나간 조성민을 바라봤다. 두 분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안전핀을 뽑고 그들을 향해 힘껏 손잡이를 눌렀다. 푸쉬. 하얀 분말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순식간에 그들을 뒤덮었다. 항상 내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타박하던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차려입던 우리 시어머니와 친척들 앞에서 늘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던 우리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우스꽝스러운 눈사람 두 개로 변했다. 그들은 분말에 질식해 기침하고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댔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은 완전히 열광했다. 후원 이펙트가 화면 전체를 거의 뒤덮었다. 미쳤다. 언니 진짜 최고. 올해 최고의 사이다 드라마. 소화기. 캬. 저렇게 혐오스러운 시부모에게는 사이다 같은 처방이 최고지. 언니, 제가 별풍선 쏠게요. 제발 방송 끄지 마세요. 나는 눈앞에 이 난장판, 조성민과 그의 하얀 분말 범벅이 된 부모를 보며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전례 없는 통쾌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이미 텅 비어버린 소화기를 트로피처럼 들어 올렸다. 여러분, 보셨죠? 미친년 연기, 진짜 효과 있습니다. 내 라이브 방송은 대박이 났다. 하룻밤 사이에 나는 무명의 웹소설 작가에서 온 국민이 열광하는 소화기 여왕님이 되었다. 각종 뉴스 사이트 연예면 헤드라인은 내 방송 캡처로 도배되었고 제목도 각양각색이었다. 일산 미친 아내의 통쾌한 반격, 올해 가장 하드코어한 이혼 현장, 전업주부에서 톱 인플루언서로 그녀에게 필요했던 건 소화기 하나뿐. 내 팔로워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각종 협업 제안이 눈처럼 쏟아졌다. 이혼 전문 로펌, 흥신소, 심지어 소화기 회사에서까지 광고 모델 제안이 들어왔다. 내가 번 돈은 지난 5년간 소설을 써서 번 돈보다 훨씬 많았다. 조성민, 너는 내 집 하나를 망가뜨렸지만 나는 그로 인해 온 세상을 얻었다. 이 장사 어떻게 계산해도 내가 남는 장사다. 여론의 태풍 한가운데서 나는 오히려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나는 강남의 고급 레지던스를 빌리고 변호사를 제외한 모든 연락처를 바꿨다. 조성민과 그의 가족들은 온갖 방법으로 내게 연락하려 했고 내가 빌린 레지던스 앞에 와서 진을 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 댁에 가서 난리를 피우기도 했지만 나는 그때마다 전부 막아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은 내 은행 계좌에 찍힌 그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보신 후 처음의 경악과 질책에서 침묵과 묵인으로 태도를 바꾸셨다. 돈은 때로 가장 강력한 통행증이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성민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조성민은 훨씬 초췌해 보였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퀭했다. 그는 그날처럼 포효하는 대신 피곤하고 거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의 곁에는 부모님 대신 마찬가지로 지쳐 보이는 변호사 한 명만 앉아 있었다. 유리야,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쉬어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변호사에게 진정하라는 눈짓을 보내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봐. 나 시간 별로 없어. 오후에 광고 촬영 있거든. 그는 내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얼굴에 굴욕감이 스쳤지만 이내 참아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고백을 시작했다. 그날 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거짓말하고 밤새 안 들어온 거 다 내 잘못이야.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유리야, 나 걔랑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하늘에 맹세해.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 전 여자친구는 몇 년 전 돈 많은 남자와 결혼했지만 이혼했고
도박에 빠져 거액의 사채까지 썼다는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착한 전 남자친구인 조성민을 떠올린 것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돈을 갚지 못하면 팔려가게 생겼다고 애원했다는 것이다. 내가 그땐 정말 이성을 잃었었나 봐. 조성민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걔 꼴을 보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내가 밤새 밖에 있었던 건 차 몰고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돈 빌리러 다닌 거야. 너한테 말 안 한 건 내가 오해할까 봐 그랬고 또 내 그놈의 자존심 때문이었어. 내가 아직도 걔랑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어. 그는 말하며 서류 가방에서 이체 내역과 차용증 뭉치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봐, 이게 다 증거야. 우리 전세 자금으로 모아둔 돈 일부 빼고 친구들한테 좀 빌려서 겨우 돈을 맞춰준 거야. 난 정말 걔를 도와준 것뿐이야, 유리야. 널 배신한 게 아니야.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내 변호사는 이 반전이 재산 분할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지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조성민은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는 이 진실이 지푸라기라도 되는 양 나를 돌아서게 하고 적어도 인터넷에서 그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할 수 있으리라 믿는 듯했다. 그는 내가 모든 막장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남주인공을 오해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감동적인 재결합을 연출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나는 그 이른바 증거라는 것들을 들어 한 장 한 장 꼼꼼히 훑어봤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테이블 중앙으로 다시 밀어놓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고 웃었다. 그래서요. 조성민은 멍해졌다. 뭐라고? 그래서 어쨌냐고요.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테이블에 깍지를 끼고 또박또박 말했다. 조성민 씨, 당신은 지금 그 여자랑 잠만 안 잤으면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자신을 희생해 전 여친을 구한 행동이 아주 위대하고 비극적이라고 생각해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처럼 그의 귓속에 박혔다. 당신 눈에는 당신 전 여자친구가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건 하늘이 무너질 일이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자금까지 동원해서 밤새 구해줘야 하는 일이고 당신 아내, 신유리가 집에서 당신을 걱정하며 메시지를 수십 통 보내도 답장 하나 없는 내 감정은 하찮고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야. 바로 그런 뜻이야. 나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의 행동이 말해주잖아. 당신의 가치 순위에서 당신의 전 여자친구, 당신의 체면, 당신의 영웅 노름이 나와 우리의 결혼 생활보다 앞에 있다고. 당신은 그 여자를 위해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여자를 위해 우리의 공동 재산을 썼고, 그 여자를 위해 나를 공포와 의심 속에서 하룻밤을 꼬박 세우게 만들었어. 이걸 배신이 아니라고? 조성민, 내가 말해주지. 이건 단순한 육체적 외도보다 더 역겹고 더 용서할 수 없는 짓이야. 이게 바로 정신적 외도고 신뢰에 대한 완전한 살인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진실. 당신의 진실이 뭔지 난 관심 없어. 어떤 버전의 진실이든 결말은 똑같으니까. 당신은 그 여자를 선택했고 나를 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마님은 더는 너 같은 놈 시중 안 들어. 나는 내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변호사님, 상대 측에 전해주세요. 제 요구 조건은 변함없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합니다. 초기 자금 대부분을 저희 부모님이 내주셨고 제 인세로 대출금을 갚았으니까요. 그 사람 명의의 차는 그 사람이 갖고요. 예금은 반반 나눕니다. 전 여자친구 때문에 진 빚은 죄송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행동이니 저와는 무관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제 수백만 팔로워들은 내뜻한 전남편의 사랑빚, 불쌍한 전처의 법정 권리 찾기 라이브 방송 2탄을 아주 기쁘게 시청할 테니까요. 말을 마친 나는 핏기 하나 없는 조성민의 얼굴을 더는 보지 않고 뒤돌아 회의실을 나섰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라이브 방송으로 번 첫 거액으로 산 내 붉은색 포르쉐 스포츠카가 길가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며 서 있었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터질 듯한 엔진음이 승리의 개선가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룸미러로 조성민이 넋이 나간 채 건물에서 나와 내 차를 망연자실하게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붉은 스포츠카는 번개처럼 그와 그의 가소로운 진실을 저 멀리 뒤로 던져버렸다. 조성민, 너의 세계는 무너졌지만 나의 세계는 이제 막 시작됐어.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조성민이 내 라이브 방송 이탄 협박에 겁을 먹었거나 혹은 그의 영리한 변호사가 여론과 내가 쥔 정신적 외도 증거 앞에서 승산이 없다고 조언했을 것이다. 그는 내 조건을 거의 모두 받아들였다. 우리가 살던 사랑의 보금자리 길산의 그 아파트는 공식적으로 내 소유가 되었다. 나는 그곳으로 다시 이사 가지 않았다. 내 손으로 부수고 다시 세운 곳을 보는 것이 영 껄끄러웠다. 나는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괜찮은 가격에 전세로 막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에게 세를 주었다. 계약하던 날 여자는 창밖의 호수 풍경을 보며 남자에게 흥분해서 말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만의 집을 꾸미는 거야. 나는 그들을 보며 몇 년 전에 나와 조성민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가 나보다 운이 좋기를 빌었다. 나는 그 전세금에 감정 코칭 전문가로 번 돈을 더해 서울 도심에 나만의 작은 오피스텔을 샀다. 크지는 않았지만 타일 한 장, 벽지 한 폭 모두 내가 직접 골랐다. 나는 아주 큰 욕조를 사서 매일 밤 그 안에 몸을 담그고 와인을 마시며 도시의 야경을 봤다. 나는 더 이상 시장의 입맛에 맞는 연애 소설을 쓰지 않았다. 대신 내가 정말 쓰고 싶은 이야기 결혼, 가정, 그리고 자아 속에서 발버둥 치고 깨어나고 반격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내 필명은 여전히 현실 저격수였다. 내 사업은 내 붉은 포르쉐처럼 거침없이 질주했다. 나는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연애 멘토가 되었고 내 채널 신유리의 이혼 클리닉은 1000만 팔로워를 거느렸다. 나는 더 이상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더 많은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결혼 생활 속 가스라이팅을 구별하는 법,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법, 이혼 시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최대한 쟁취하는 법을 가르쳤다. 내 유행어는 이것이었다. 언니들, 눈물은 진주예요. 쓰레기 때문에 흘리지 마세요. 그걸 다이아로 바꿔서 당신 손에 끼세요. 그렇다면 조성민은? 그의 인생은 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곤두박질 쳤다. 사회적 매장의 위력은 그의 상상보다 훨씬 컸다. 그는 체면을 중시하기로 유명한 광화문이 그 대기업에서 결국 버티지 못했다. 주변 동료들의 이상한 눈초리, 상사의 의도적인 따돌림에 그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그의 빛나는 업적은 이미 헤드헌터들 사이에 쫙 퍼진 뒤였다. 품행 문제가 있는 직원을 채용하려는 번듯한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는 놀랍게도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아마 나의 성공을 따라 하려 했던 모양이지만 그는 종목을 잘못 골랐다. 그는 먹방 채널을 열었고 주제는 전처에게 인생을 망친 남자였다. 매일 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비좁은 낡은 아파트에서 카메라를 향해 값싼 짜장면과 라면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며 나의 광기와 악독함을 눈물로 호소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녀를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여자가 집을 텅 비워버렸어요. 아세요? 변기까지 뜯어갔다고요. 저는 이제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 소소한 후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곧 그의 신세 한탄 레퍼터리에 실증을 냈다. 내 팬들은 자발적으로 한티 조성민 연합을 결성해 그의 방송 채팅창을 댓글과 선물로 도배했다. 어이구, 짜장면 사 먹을 돈은 있나 보네. 전처가 위자료 두둑이 줬나 봐. 울지 말고 그 힘으로 전 여친 빚이나 갚아줘라.
우리 유리 여왕님 따라 하려고? 넌 발끝도 못 따라가. 그의 라이브 방송 사업은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파산했다. 그는 완벽한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서울가정법원 앞이었다. 그날 우리는 최종 이혼 판결문을 받으러 갔다. 나는 붉은 포르쉐를 몰고 몸에 딱 맞는 샤넬 정장을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채 나타났다. 그는 버스를 타고 왔고 구겨진 셔츠에 기름진 머리, 흐리멍덩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마치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서류 절차를 마치고 법원 앞에서 내 비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따라 나와 나를 불렀다. 유리야. 나는 돌아섰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10살은 늙어 보였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는 나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유리야, 나 후회해.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맹세할게. 다신 그런 실수 안 할게. 모든 걸 너한테만 쏟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나는 그를 보며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게 아니었다. 그로 인해 치른 끔찍한 대가를 후회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핸드백에서 동전 하나를 꺼냈다. 원화가 아닌 며칠 전 유럽 여행에서 남은 유로 동전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 차가운 동전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의 귓가에 다가가 오직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들고 가서 소원이나 빌어요. 듣자 하니 소원의 연못바닥엔 당신 같은 벌레들이 꽤 많다던데. 말을 마친 나는 몸을 바로 세우고 그에게 작별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나는 돌아서서 내 하이힐을 신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내 차를 향해 걸어갔다. 내 비서가 이미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나는 차에 올라타 룸미러를 보았다. 조성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바보처럼 서서 손에 그 동전을 쥔 채 온 세상에 버려진 아이처럼 서 있었다.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시동을 걸었다. 잘 가, 조성민. 잘 가, 나의 어리석고 비굴하고 숨막혔던 결혼 생활. 앞으로 펼쳐질 길은 햇살이 가득하고 엔진 소리가 우렁찼다. 그리고 나, 신유리는 자유로워졌다. 엔드.